그래서 중세부터 우리가 주로 이제 중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대 우리 프랑스어부터 중세 프랑스어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르네상스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프랑스어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르네상스는 1450년에 그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전 그리스 라틴 문화를 연구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아, 특히 이제 베니스라든가 이쪽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이 되죠. 르네상스 운동이란 중세의 그 신중심의 세계관이 인간 중심의 인신농적 체계를 지향하는 그 인본주의로 바뀌게 되는 걸 말하죠.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가 르네상스인데 다시 태어나다, 부활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뭐가 다시 태어나는 거냐, 무엇을 부활시키는 거냐,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런 어떤 가치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어떤 미의 기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세계관을, 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어떤 문학을 다시 부활시키고 부흥시키자라는 그런 운동이 되죠. 그런데 천년의 중세와 비교해서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고 하고 보니까, 그는 사람 중심이었구나. 그래서 그 신 중심의 중세와 달리 르네상스 16세기에는 인간 중심의, 그래서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다시 말해서 우리가 휴머니즘, 휴머니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인본주의자들을요. 그런 세계관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프랑스와 1세이죠. 프랑스와 1세는 이탈리아의 전쟁을 통해서 이미 그 이탈리아를 접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15세기에는 이제 이탈리아가 프랑스보다 더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그런 문화, 특히 이제 예술가들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와 1세가 전쟁을 끝내고 프랑스로 돌아가면서 특히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포로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손님으로 데려가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되게 초대를 해가지고 프랑스 1세가 데려갔던 예술가들 또는 프랑스 1세가 이탈리아에서 봤던 그런 많은 이탈리아 문명을 다시 이제 프랑스로 들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르네상스 운동이 프랑스에 본격적으로 이제 전파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랑스 1세를 꼭 좀 기억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539년에 우리가 보통 이제 중세 불어로 썼던 그 불어, 프랑스 땅 갈리아식이 썼던 언어,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그 예전 버전이겠죠. 이 프랑스에는 현재 프랑스 땅에서 했던 우리가 라틴어 방어 로망스 언어예요. 그 언어 프랑스행을 이제는 말을 프랑스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방어를 갖다가 우리 현재 프랑스 땅에 이제 방어로 공식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빌레 코트레의 측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백년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백년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중세가 끝나고 십자군 전쟁이 같이 겸해지고 그다음에 백년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잔다르크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 영국군을 다 쫓아내고 이 프랑스 땅에 이제는 그 달로아 왕조가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역시 이제 공식적으로 당시 쓰고 있던 그 프랑스어 땅에 쓰고 있던 프랑스어 방언을 이제 공식적으로 프랑스어로 만들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프랑스 1세를 통해서 절대 국가의 초석을 세우게 되고요. 이때부터 프랑스는 더 이제 승승장구하죠. 이 빌레 코트리 측량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가 주도한 최초의 국가 주도형 언어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20년경에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이죠. 성서가 처음으로 그 대중들의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지금 뭐 이제는 그 신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가 되었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세계나 가치가 한꺼번에 변하지 않거든요. 르네상스 시대에 살았다 그래서 나 르네상스인이야, 나는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 이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생각은 아직까지 중세시대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16세기에 살고는 있지만 이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겠어요? 기독교적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인쇄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제일 먼저
그 번역이 되고 제일 먼저 인쇄가 되었던 책이 뭐냐? 당연히 성경이었죠. 그리고 이 성경이 라틴어 성경이 그러니까 프랑스는 프랑스인이죠. 프랑스 성경으로 독일은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 종교개혁이 각 지역, 각 나라마다 이젠 또 종교개혁의 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르네상스의 시작은 사실 인쇄술의 발달과 굉장히 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1세가 1539년에 자기가 거주하던 빌레 코트레성에서 이 프랑스어를 공식어로 한다라는 칙령을 내려요. 그러면서 각 교구의 사제가 신도들의 출생 기록부를 작성을 하는데요. 이때 라틴어가 아니라 바로 프랑스어로 작성을 해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간에서 주도한 그런 최초의 출생 기록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에서 주도하고 작성한 프랑스어로 작성한 그런 출생 기록부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리가 국가 권력이 주도한 최초의 언어 정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권력이 언어 정책을 주도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라틴어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겠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한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반포를 하지만은 당시 뭐 양반이라 그런 기득권 세력은 계속 한자를 썼겠죠. 자기들의 어떤 지적 또는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도 사제라든가 또 라틴어를 아는 귀족들은 이제 라틴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국가의 차원에서 그거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서 사제들에게 프랑스어로 쓰게 하고 프랑스어로 이제 기록을 남기게 한 거죠. 이 또 르네상스 시대에 프랑스가 형성되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죠. 바로 우리가 플레이아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플레이아드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칠성파란 뜻이에요. 이제 고대 그리스,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무조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하고 이렇게 통하거든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인 중에 7명의 유명한 시인들이 있었는데 그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7명의 시인을 가리키는 그 시인들의 그 동아리의 일종이에요. 그게 플레이아드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16세기에 프랑스에서도 그 고대 그리스를 이제 흠모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따서 우리 또 플레이아드를 만들자, 칠성파를 만들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249년에 프랑스 시인인 디발레라든가 프랑스 그 로망스의 가장 그 대표적인 시인이죠. 롱사를 같은 시인들이 모여서 프랑스어의 옹호와 선양이라고 하는 그 선언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들이 고대 그리스 시인들을 흠모해서 플레이아드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그 수학이라든가 화학, 의학, 역사, 천문학 등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프랑스어로 책이 집필되고 있었고 또 이런 플레이아드 같은 문학가들 역시 이제는 공개적으로 프랑스어로 옹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레이아드의 시인들이 주장했던 게 바로 뭐냐? 우리 라틴어 대신에 이제는 프랑스어도 정말 훌륭한 언어다.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어를 옹호하고 프랑스어를 선양하자 또는 함양하자.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많이 쓰자. 프랑스의 가치를 더 높이자. 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들의 이런 주장을 통해 가지고 그 프랑스어가 점차 프랑스 내에서 자리를 잡고 언어로서 그 어떤 권위를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세기 말에 이르면 프랑스어는 이제 국내적으로는 문학, 언어와 과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잘 정착을 하게 되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국제적 위상을 획득하게 됩니다. 프랑스어가. 그러면서 유럽 전역에 널리 프랑스어가 전파가 되는 거죠.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영국을 점령한 노르망디 공작 인류영공으로 인해서 거의 한 3세기에 걸쳐서 영국에서도 불어가 쓰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또한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십자군 전쟁에 앞장섰던 그 프랑스 왕들 덕분에 또 유럽에서 그 불어가 많이 쓰이게 되었고 또 16세기에 가장 먼저 유럽 내에서 절대 왕정을 만든 또 프랑스어 1세 이런 사람들도 덕분에 프랑스어가 이제는 프랑스 국내뿐만이 아니라 그 유럽 내에서 점점 그 유럽의 어떤 외교어로 또는 유럽의 궁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유럽 전역에 전파가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동영상 그 PPT를 제가 좀 늦게 올려가지고, 지금, 제 지금 동영상 소리랑 PPT하고 조금 맞지 않았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했던 이야기들이 우리 앞에 있던 여기 지금 빌리 코틀의 침략 이야기와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그 르네상스 학문의 언어로 플레이아드에 의해서 그 프랑스의 옹화 선양을 통해서 전 그 유럽에 또 프랑스어가 굉장히 그 외교 언어로 정치 언어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렸고요. 자, 우리 16세기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단체가 설립이 됐는데요. 바로 17세기에 프랑스어의 순화를 위해서 그 아카데미 프랑세즈라는 기구가 설립이 됩니다. 이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지금도 존재를 해요, 여러분. 17세기에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아카데미 프랑세즈가 설립이 되어서 지금도 존재를 하고 굉장히 그 프랑스어를 그 형성하고 순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PPT 그림에서 첫 번째 있는 그 리슐리의 추기경이 있죠, 여러분. 네, 이 리슐리의 추기경은 여러분 그 삼총사에 보면은 나와 있죠. 거기서 이제 되게 좀 악당으로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사실 프랑스 정치사에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던, 물론 약간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장단이 있을 수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죠. 이 르슐리의 추기경은 당시 어떤 그 문인들을 좀 이렇게 감시를 하기 좋아했대요. 왜냐면 이제 문인들 같은 경우에는 작가들, 특히 작가들 같은 경우는 팜플렛 같은 거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정부에 반대하는 글 쓴다든가, 이러면은, 그, 정치가 입장에서는 조금 타격이 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슐리의 추기경이 그런, 그 작가들, 소설가들 이렇게 좀 감시를 했다는데, 이 감시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걸 아예 이제 그 공식적으로 애들을 감시를 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아카데미 프랑세스를 만듭니다. 아카데미 프랑세스를 만드는데요. 이 아카데미 프랑세스를 만드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 프랑스어에 대한 이제 감시인 거죠. 들으면은 감시인데 그 프랑스어를 좀 더 이렇게 선양할 수 있고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체로서 이 아카데미 프랑세스를 만듭니다. 이 아카데미 프랑세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각 분야에 딱 한 명만 지금 같은 경우는 선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 프랑스에서 회원이 되는 거는 굉장히 큰 명예로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연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슐리에 추기경이 했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아카데미 프랑스에서 설립을 하고 이걸 통해서 예술가들에게 연금을 이렇게 줘서 그들이 그 어떤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반을 또 이렇게 줬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유럽의 전통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메세나도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한 일환이라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런 아카데미 프랑스를 비롯한 정부가 어떤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제도는 사실은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영화라든가 연극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단체에 소속이 되면은 마치 우리나라 군입단원처럼 급여를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생활을 보장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제도들을 만드는 거죠. 어쨌든 그 리슐리의 추기경은 아카데미 프랑스를 만들어서 이 아카데미 프랑스를 통해서 문화뿐만 아니라 사실 과학이라든가 뭐 기술이라든가 그 다른 분야에서도 점점 아무래도 관이 이렇게 좀 주도를 하다 보면은 거기다 좀 그 경제적인 그런 자금 같은 것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더 잘 이렇게 만들어지는 면이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카데미 프랑스를 통해서 프랑스어의 어떤 그 발전과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프랑스어가 좀 체계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 프랑세스가 또 그 프랑스와 관련돼서 본다면요. 사전을 해마다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PPT 왼쪽에 있는 게 바로 그 아카데미 프랑스에서 발간된 딕션의 사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전을 통해 가지고 또 그 그동안 그 나왔던 모든 언어들 프랑스어를 이렇게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단어들은 빼고 새로 신조 같은 경우 새로 다시 추가해야 될 단어들은 또 새로 추가하고 이제 이런 그 역할들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또한 17세기에는 이제 리슐류 다음에
왕이 되는 게 이제 루이 14세죠. 리슐리우 같은 경우는, 사실 루이 13세 때 많이 그 역할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루이 14세 때는 이제 자기 후계자한테 그 재상 자리를 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삼총사라는 소설을 보면은 그 리슐리오라든가 또는 그 리슐리오의 밑에서 루이 14세 같은 경우에는 철가면으로 등장을 하죠. 그런 이야기들이 그 디마에 의해서 재밌게 또 소설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서 또 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 리슐리오 재상과 루이 13세 또 루이 14세 때 이래서 특히 이제 루이 14세 때 이르면은 절대 왕정의 정말 최절정의 시대가 이 루이 14세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루이 14세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베르사유도 궁전을 만듭니다. 그 루브르 궁에 있다가 이제 베르사유 궁에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베르사유 궁은 파리가 아니라 파리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이렇게 이제 왕의 사냥을 하는 그런 사냥터였어요. 그런데 루이 14세가 파리를 떠나서 베르사유 궁을 이제 거창하게 만들면서 지방 호족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지방 호족들을 이제 다 그곳에서 이렇게 살게 했죠. 그래서 밤마다 이제 파티를 하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정치는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어떤 하나의 그 절대 왕권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사실 만들었던 그런 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프랑스로 놓고 볼 때 루이 14세 때는 그러니까 프랑스 어떤 국력이라든가 또는 프랑스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좀 가장 그 최고 레벨에 올랐던 그런 시절이 바로 이 17세기 루이 14세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루이 14세 때 베르사유 궁은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전 유럽의 사교의 어떤 미래였어요. 그래서 이때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영국뿐만이 아니라 뭐 이탈리아 또는 저 멀리 러시아에서부터 왕들이나 왕세자, 특히 왕세자들이 프랑스를 방문해서 특히 베르사유 방문해서 뭐 짧게는 몇 달부터 뭐 길게는 한 2년까지 이곳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프랑스를 좀 배워갔어요. 프랑스 문화를요. 그래서 당연히 그들이 이제 프랑스에 있다 보니까 침불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살던 그 궁전에서도 불어를 썼던 그러니까 러시아의 왕실에서도 이때 그 프랑스어로 사용을 했죠.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의 그런 문명의 중심지가 뭐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프랑스어가 어떤 국제어, 지금 현재 영어가 차지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국외의 다른 유럽 국가들 상류 계층에게 필수적인 교양 언어이자 외교 언어로 굉장히 득세를 했던 시기가 바로 또 이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까지도 그런 상류층에서는 우리 불어가 교양 언어로서 많이 되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나라의 뭐라고 하는 유명한 여배우가 있죠. 우리나라 가장 큰 재벌가, S 재벌가에 이제 시집을 갔던 고모 여배우가 있는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예요. 진짜지는 모르겠어요. 루머인데, 거기서 이제 연예인 출신의 여배우가, 며느리로 이제 가게 됐으니까 좀 시댁하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마찰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시댁 사람들 이제 교모하게 이 연예인 출신 며느리를 이제 무시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같이 모이면 뭐 영어로 이야기를 했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고모 배우가 영어를 열심히 배웠대요. 그랬더니 그다음번에 S모 재벌가 사람들이 불어로 이야기를 하더라, 뭐 이런 그런 정말 웃기고 슬픈 그런 루머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상류층에서는 그 불어를 많이 이렇게 배우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히스파닉 그런 그 스페인시 쪽 그런 계열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게 해서 스페인어를 많이 쓰긴 하지만은 사실 그 상류층이라든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스페인어보다 사실 불어를 굉장히 훨씬, 그러니까 불어를 제2 외국어를 할 줄 안다 라고 하는 게 훨씬 좀 뭐랄까요, 좀 사회적인 그런 인지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LA라든가 뉴욕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불어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가 이제 좀 선유층들이 많이 가는 그런 지금 현재도 그런 학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절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봤던 시기가 리슐리오라든가 또는 그 루이 14세를 배경으로 하는 시기가 이제 절대왕정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그 이데올리기의 언어상을 좀 보면은요, 1589년에 프랑스의 왕 앙리 4세가 이제 종교전쟁을 끝냈죠. 그렇죠? 종교전쟁의 종집을 찍고 종교전쟁으로 인해서 그 약화된 왕권을 이제 재정비를 하고 재정을 회복시키면서 이제 왕국을 통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와 일세를 통해서 프랑스 1세는 16세기 앙리 4세 그 이전이거든요. 그때 이제 이렇게 왕을 막 뭐라 그럴까요? 나라를 막 부흥을 시켜놨는데 그 후에 이제 그 며느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까틴데 메디치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16세기 후반부에는 중후반부에는 종교전쟁으로 프랑스가 굉장히 극심하게 분열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거가 잘 나타난 영화가 여왕마고라는 영화를 좀 여러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다 19살 넘으셨죠? 이게 19금 영화라서 여왕마고라고 해서 바로 이 시대를 굉장히 잘 이렇게 표현해낸 영화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회화로도 많이 볼 수 있는 성 바톨레미 사건이 있는데 성 바톨레미 사건이 뭐냐면은 그날이 바로 앙리 4세와 그 다음에 그 메디치 가문의 딸이었던 까틴데 메디치의 딸인 그 마그리트 여왕이 결혼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딸은 여왕 쪽은 카톨릭 신자고 그다음에 앙리 4세는 이제 신교였거든요. 그래서 신교교의 어떤 하합을 하겠다. 이제 결혼식 잔치니까 다 초대한다고 해놓고는 딸의 성문을 닫고 그때 구교의 그 카톨릭 쪽 군사들이 그 개신교 거의 한 1000여 명을 거의 다 학살을 해요. 이날요. 하룻밤 사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 날 밤에 엄청난 대학살이 일어나거든요. 종교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앙리 4세는 무사히 도망을 가서 나중에 다시 그 재입성을 하게 되죠. 재입성을 하면서 앙리 4세가 이제 종교의 자유를 선포를 하고 하지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그 종교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그 나라가 분열이 되고 힘든 시기를 거칩니다. 근데 이제 앙리 4세가 종교 자유를 허용을 하면서 왕권을 다시 다지면서 천명했던 게 뭐냐? 이제는 어떤 경제, 그죠? 어떤 경제라든가 이런 걸 다 안정을 시켜서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닭고기를 먹게 하자. 이거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래서 주일날,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어요. 프랑스는 주일날 점심에 닭고기, 플레거티를 좀 먹는 먹는 그 전통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앙리 4세 때부터, 농민들이 너무나 이제 백성들이 가난하고, 전쟁으로 하니까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삶이. 그래서 앙리 4세가 딱 그 왕이 되면서 좀 정권을 안정시키면서 백성들을 에게 정말 배불리 밥을 먹이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닭고기를 먹게 하자라는 그런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굉장히 백성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고 지금도 그래서 많이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왕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왕국을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 그 2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좀 이따 다시 3차시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 아파. 미친 거 아니야?